아무도 모르게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외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오직 기술과 전략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죠. 그리고 그 속엔 세상의 룰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목소리만 높일 때 그 나라는 오직 결과로만 말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다시 쓰는 이 조용한 전쟁의 중심,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국제전략 분석가 카터 투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펜타곤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담당해온 국제 분석가이며 수많은 기밀 문서를 분석하고 전략 지도를 그리면서 이 지역의 정세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모든 확신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목격해야만 했어요.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측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브리핑룸, 펜타곤 깊숙한 회의장에서 터져나온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변화 없이는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세계 안보 질서 속에서 수십 년간 동반자였던 한국을 향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고, 동시에 워싱턴 내부의 팽배한 착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선언이었죠. 결국 이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위장 아래 숨겨진 철수 위협, 곧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오만한 정치적 압박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차가운 회의실 공기를 가르며 제 스마트폰에서 울려 퍼진 속보 알림이 더욱 묘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는 놀라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전격 이적했다는 소식이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적단 2주 만에 그의 유니폼이 무려 50만 장 판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 데뷔 유니폼은 개당 194.99달러, 한화로 약 27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X 라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즈가 발매 즉시 매진되었으며 총 매출은 약 9,750만 달러, 환율 기준으로 1,3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미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으며 단 한 명의 한국 선수가 미국 내 시장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의 인기를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미국 대중의 감성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더욱이 미국은 축구가 주류 스포츠로 자리 잡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한 선수가 미국 전역을 흔들며 티켓 시장과 굿즈 소비 패턴을 바꿔놓고 있는 현실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사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커스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는 당시 제 옆자리에 앉아 회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딘지 모르게 얄미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편한 심기를 저는 직감할 수 있었죠. 그는 한국을 군사적 부담을 초래하는 방위비 청구서로만 인식하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대중은 그 한국의 상징적 인물에게 열광하며 지갑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이 관세와 병력 철수를 운운하며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할 때 로스앤젤레스의 스타디움에서는 대한민국의 등번호 7번 유니폼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등장은 미국 스포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티켓 가격은 평균 30% 이상 상승, 프리미엄 좌석은 2배로 치솟았으며 LAFC 상점에는 그의 머플러와 모자, 사인볼을 사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인, 멕시코인, 아시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국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를 응원하는 행렬에 동참하며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펜타곤 시절 함께 일했던 정보분석가 마이클과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며 입을 열었고 마치 고백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미국의 발언은 단순히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국을 견제하려는 깊은 속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다는 것, 그것이 지금 백악관과 워싱턴 전체를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마커스 알렉산더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단지 반도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 즉 BTS와 블랙핑크라는 음악 산업의 세계적 주자들이 미국 차트를 휩쓸고 이젠 손흥민이라는 스포츠 영웅이 스타디움까지 장악하며 미국 대중의 일상 속 깊은 곳까지 한국의 존재감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더 이상 보호라는 명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위치. 곧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으며 백악관의 정책은 이제 동맹국의 권익이 아닌 전략적 공포에 기반한 수세적 대응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은 순간 곧바로 그라운드 밖에서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현실로 환산시킨 산 증거가 되었고 이는 제가 알고 있던 미국과 동맹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싸움은 단순한 관세와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역사적 시험대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정상에 오른 한국의 국력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공포, 그 서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위협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 며칠이 흐른 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백악관과 펜타곤은 전례 없는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한국 정부의 항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마커스 알렉산더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며 연일 동맹의 책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과는 달리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한국 정부는 한마디의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침착한 논조를 유지한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으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금융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외 압박과 관세, 폭탄 선언이 이어졌음에도 한국의 증시는 붕괴는커녕 오히려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외신들의 예측을 정면으로 부정했죠. 그것은 단순한 시장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깃든 신뢰의 증명이었고 무엇보다 강한 내부에서 비롯된 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CSIS의 사무실에서 두 개의 모니터를 나란히 띄운 채 이 이질적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화면에서는 마커스 알렉산더가 방송에 출연해 미국식 패권 논리를 강변하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축구장이 손흥민의 유니폼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냉엄한 외교의 무대와 열광의 스포츠 현장이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는 듯한 이중의 현실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권은 한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중은 그 나라의 인물에게 열광하며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된 풍경 속에서 저는 미국이 지금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 지도에는 통제와 압박만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실의 저변에서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점점 더 깊숙이, 더 넓게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서와 수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나라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의 진짜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것은 정보 수집 차원을 넘은 하나의 진실 탐사였으며 이 세계의 균형을 위협하는 무지와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출국 전 저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마주한 수치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건설한 반도체 공장은 미국의 핵심 산업에 산소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 한 곳에서만 수천 개의 고급 기술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광활한 부지에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세웠고 지역 경제에 끼친 파급력은 단순한 고용 효과를 넘어 주정부의 산업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전기차 시장의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공장을 포함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창출한 직접 고용 인원만 해도 이미 15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최소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추산도 존재합니다. 이는 더 이상 협력국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의 중국가적 수준의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마커스 알렉산더가 주장하는 보호 대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냉혹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빼든 이상 상대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고 휘두르려는 무모함이었으며 그 무모함이 결국 스스로의 기반을 침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취재나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조국이 단 한 사람의 오만으로 인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훈계하고 길들릴 대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워싱턴의 회의실이나 브리핑룸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은 서울의 거리와 공장, 실험실과 사람들의 눈빛 속에 깃들어 있었으며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박한 분석 행위였습니다. 마커스 알렉산더는 바로 그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칼을 빼든 이상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14시간의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의 오만과 서울의 침묵 사이에 놓인 진실을 찾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지적 탐사였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펜타곤 시절 익혔던 모든 정보 분석 기법을 동원해 제가 만나게 될 인물들과 예상 문답을 정리했습니다. 마커스 알렉산더가 꾸민 거대한 기만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압도적인 진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어요.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저는 당연히 의전 담당 직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인물, 바로 정경호 사무관이었어요. 장관급이 아닌 이상 실무자가 직접 공항에 나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경호 사무관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귀한 손님에게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검은색 대형 리무진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그룹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타는 바로 그 차종이었어요. 차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가죽 시트의 질감과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실내의 고요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과시가 아니었어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서울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정경호 사무관이 창밖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다면서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투자자들은 한국의 미래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마커스 알렉산더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죠. 저는 서울의 심장부로 향하는 내내 이 말없는 환대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싸움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정부 세종청사 인근 국가전략비밀회의실로 향했어요.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정교하게 집약된 그곳은 단순한 관청, 건물이라기보다 고도화된 지성의 성소에 가까운 위용을 품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부처가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 나라의 행정력 자체가 하나의 첨단 기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정경호 사무관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의실은 단순한 브리핑룸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설계된 디지털 작전실을 연상케 하는 내부는 군사전략회의와 산업예측, 그리고 외교 분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었고, 그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이 공간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력의 심장부임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 사무관은 말로 길게 설명하는 대신 대형 스크린의 한편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투사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대한민국 부재 시 미국 산업 생태계 붕괴 시나리오였고, 그 안에는 평범한 설명이 아닌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가상 전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세계는 어떤 형태로 붕괴하게 될 것인가? 화면 속에서 애플과 아마존, 구글의 로고는 하나둘씩 붉게 물들었고, 이어진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의 생산량은 불과 6개월 내에 65% 이상 급감하게 되며 아마존의 데이터 서버는 순차적으로 정지하게 된다는 가혹한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년 전 펜타곤 내부 회의실에서 마커스 알렉산더와 벌였던 논쟁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제가 제시했던 한국 의존 리스크 보고서는 그의 조롱 속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으며 현실과 유리된 인식이 미국 전략계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테슬라의 로고가 등장했고, 한국산 배터리 공급이 단절되는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자 거대한 기가팩토리 내부는 암흑 속으로 잠겼습니다. 자동화된 조립 라인은 정지했고, 전기차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생산체계는 한순간에 무력화되며 정적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F-35 스텔스 전투기가 떠올랐고, 이내 조종석 내부의 디지털 계기판이 격렬하게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통신 모듈과 반도체가 제거된 F-35는 공중의 맹수가 아닌 눈먼 짐승에 불과하다는 군사적 사실을 냉정하게 시각화한 것이었고, 미국 국방부조차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경호 사무관은 그 모든 영상이 끝난 뒤 조용히 저를 응시했고, 제가 보아야 할 진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이유는 논문이나 보고서, 속 문장들을 해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실체를 직접 목도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 사무관의 주도 하에 우리는 곧바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거대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는 제가 상상하던 공장의 개념을 완전히 부수는 압도적인 규모와 정밀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이어지는 자동 보안 체계, 끝없이 펼쳐지는 연구동과 생산시설, 그 어떤 요소도 혼란이나 낭비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반도체 공정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순민 박사를 만났고, 그는 저를 연구소 내부 가장 깊은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완전 차폐된 공간, 절대적인 청정도가 유지되는 이중 방진실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는 작은 웨이퍼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웨이퍼는 단순한 소재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기술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구조가 적용된 최첨단 반도체였고, 현재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국가도 아직 양산에 성공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그 웨이퍼 하나에 집적된 기술력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았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운용, 양자암호 통신, 심지어는 무기체계와 금융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였고, 바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서울의 침묵은 자신 없는 자의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계산을 마친 자의 여유였고, 마커스 알렉산더가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초격차의 실체였어요. 여의도의 상승세, 정부의 침묵, 국민의 침착함, 그 모든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이 조그마한 웨이퍼,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세계 속에 새겨진 억겁의 기술 집약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쟁의 단계를 넘어서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논리와 미래의 질서를 동시에 설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세계는 지금 한국 없는 내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호텔 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그 어느 날보다도 고요하면서도 묵직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거리마다 이어지는 질서정연한 흐름은 단지 도시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축적의 문명을 상징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 낮 동안 마주한 모든 장면들을 천천히 복기하며 한 문장 한 문장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기술력, 여의도를 떠받치는 금융시장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정부 시스템 전반에 스며든 자신감의 근원, 그것들은 단순히 강한 한국이라는 슬로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동반한 현실이자 국가적 존재감이 구조화된 구체적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압도적인 국력의 외연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국격은 조용히 드러났으면 오히려 침묵 속에 강단이 있었고 절제 속에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경호 사무관은 환송 인사를 위해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그는 짧은 악수를 나눈 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소회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선도국이 아니라 전략적 생태계의 중심으로 이미 격상된 국가이며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필수 인프라라는 점을 이제 미국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사무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자신들이 말보다 데이터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고, 미국이 여전히 가르치는 국가라는 환상에 머물러 있다면 곧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 저는 비행기 출발 직전까지 한국과 미국의 수치, 전략, 기술, 감정,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을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데이터도 영상도 아닌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겸손했으며 그 겸손은 결코 약자의 덕목이 아니라 강자의 품위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고 구름 위로 떠오를 때 저는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서울에 있었으며 그 진실을 외면한 채 만든 전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워싱턴으로 복귀한 후 며칠 동안 저는 누구와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조용히 조사에 매진했습니다. 이미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조각 하나, 바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각이 완성되지 않으면 마커스 알렉산더의 허상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망을 총동원한 끝에 저는 펜타곤 인근의 허름한 식당에서 오랜 은인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펜타곤의 전설로 불렸던 토마스 쿠퍼 퇴역 장군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을 이끌었던 그는 정계와 군계를 막론하고 진정한 전략가로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장군은 말을 아꼈고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1급 기밀 해제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는데 그 속에는 미국 회계감사원이 작성한 해외 주둔군 운영비용 비교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저는 믿기 힘든 수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한 명당 연간 운영비용은 약 35만 달러였고 그중 무려 32만 달러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고작 3만 달러,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마커스 알렉산더는 연일 의회 연단에서 한국이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허구의 언설을 퍼뜨렸지만 이 보고서는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왜곡이었는지를 숫자 하나하나로 냉정하게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어진 항목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은 미국에 단 한 푼의 직접적인 분담금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한국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건설, 시설 유지, 미군 가족을 위한 학교 운영,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까지 이 모든 비용은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묵묵히 감당해온 항목들이었고 결국 미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한국에서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둔 비용이라 불렀던 금액은 실상 미군에게는 본토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해외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초호화 패키지였고
그 모든 기반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쿠퍼 장군은 보고서 위로 시선을 옮기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전략가가 진실을 외면한 채 외교와 군사정책을 오용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켜보며 흘리는 씁쓸한 경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그 존재 자체로 의지하고 있는 채권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쿠퍼 장군이 건넨 마지막 퍼즐 조각, 곧 진실의 칼날을 손에 쥐고 워싱턴의 심장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고정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던 국제정치 전문 저널에 펜타곤의 고백, 누가 누구를 지키는가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기사를 조심스럽게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는 하나의 고발이자 동시에 구조적 착각을 바로잡는 선언이었습니다. 폭로의 내용은 정치권의 기만을 넘어 미국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첫 반응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파탄날 경우 미국 국내 총생산에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고, 기술주의 거두였던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주가가 급락하는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파장은 산업계를 넘어 정계로 확산되었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전례 없는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추진한 일방적 압박 정책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의 대형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존을 위해 거리로 나섰으며, 주지사와 연방 상원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신뢰관계를 존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부적으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백악관은 조심스럽고도 실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일방적 요구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전략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동맹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수준의 관계 설정이 논의되었으며, 한국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의 틀로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신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내외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흐름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수직적 동맹 모델이 아닌 상호 존중과 전략적 균형에 기반한 포괄적 공조체계로의 이행이 조심스럽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마커스 알렉산더는 결국 일정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경 일변도 노선은 정계와 재계, 그리고 국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며 설득력을 잃었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전략은 한국이라는 실체를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명백한 오류였으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와 함께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은 이제 서로의 전략적 주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무형의 품격과 절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머무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협력자였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독자적인 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체였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힘의 논리만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외교가 성립될 수 없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란 상호 존중과 진실에 기반해야 하며, 동맹이라 불리는 그 이름 뒤에는 반드시 신뢰라는 토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가가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제 정세의 그늘에서 벌어진 조용한 전쟁.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긴장과 치열한 전략이 숨어 있었죠.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국력이 아닌 준비된 품격과 절제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진짜 힘은 결국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무대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무대 위 중심에는 이미 새로운 주인공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한숨을 쉬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세계 최빈국에서 단 50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나라. 좁디 좁은 국토, 자원 한 점 없는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런 혁신이 탄생했을까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 다투어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하버드, 스탠포드, MIT의 석학들이 연구팀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을까요? 미국 전체를 뿌리째 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트 왓슨이라고 합니다. CNN에서 7년째 공공정책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과 국제개발학을 전공했어요. 그곳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배웠죠. 경제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미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는지 분석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 작년부터 미국 전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번지면서 계란 농장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슈퍼마켓 계란 진열대는 텅 비었으며 가격은 3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취재하던 중 LA 한인 마켓 앞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죠? 라고 제가 물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계란 살 수 있는 날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온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계란이요?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 줄을 서요? 한 판에 9.5달러예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계란이길래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 정책은 수입품 가격을 크게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제품만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관세로 가격이 올랐는데도 소비자들이 더 찾는다니? 이건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미국 농무부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클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백악관이 보이는 자리였죠. 마이클 박사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한국 계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는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관세가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 제품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더 찾고 있어요. 특히 계란은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마이클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어요. 한국 계란은 영양 성분이 미국 계란과 완전히 달라요. 항생제가 없고 오메가3 함량이 3배 높으며 대장균 검출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맛도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더 좋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걸까요? 마이클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은 관세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긴 나라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잃었음에도 품질로 승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고요. 미국 최고의 언론사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원도 부족하고 영토도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했어요. 미국인의 자부심을 가진 저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터였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를 위한 준비는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에 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의현 과장님과 미팅을 가졌어요. 처음 화면에 나타난 정의현 과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시아 국가 공무원에 대한 제 편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일본 출장 때 겪었던 의사소통 문제가 떠올랐어요. 당시 도쿄에서 현지 농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는데 통역사가 있었음에도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어 너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정의현 과장과는 복잡한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팅에서 방문할 농장과 연구소 일정을 세세하게 조율했고 정의현 과장은 제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준비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준비는 철저했지만 뭔가 유연성이 부족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의현 과장은 제가 찾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자동 얼굴 인식 게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여권을 보여주거나 지문을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모든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미국 공항에서 1시간씩 줄 서는 게 일상인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정의현 과장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직접 마중 나온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의현 과장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요한 취재를 위해 방문한 저를 최대한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한국식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솔직히 약간 의아했어요. 미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기자를 돕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운전자들은 질서 있게 차선을 지켰어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폭 운전이나 교통체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정의현 과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와 코넬대학교에서 공부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년 넘게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 많이 배웠지만 솔직히 미국 식품 시스템에도 배울 점이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이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농업 강국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까요? 정의현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양적 생산에 치중한 면이 있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품질을 뽑아내야 했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성에 훨씬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제 자존심을 약간 건드렸어요. 선진국 미국의 시스템보다 한국의 방식이 더 낫다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편견 없이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잠시 짐을 풀고 나서 정의현 과장의 안내로 서울 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을 떠올리게 했지만 훨씬 깨끗했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의현 과장은 한강이 한때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강이었지만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해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국의 많은 강들이 여전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했어요.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정의현 과장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부터 된장찌개까지 모든 음식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히 계란찜이라는 부드러운 요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계란찜도 한국식 계란으로 만든 것인지 물었더니 정의현 과장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 퍼지는 풍부한 맛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계란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소하고 부드러웠어요. 정말 맛있었고 확실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정의현 과장은 내일 직접 농장에 가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며 제가 잘못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서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겨봤어요. 미국 최고의 언론사 기자로서 세계 최강국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작지만 놀랍도록 발전한 나라, 특히 정의현 과장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의 선진국 자부심이 잠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정의현 과장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곳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우수계란 농장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발전해온 미국의 대규모 농업 시스템만 알던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장식 농장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어떨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계란 농장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품질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의현 과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세계 농업 강국인 미국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4시간쯤 달려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 계란 농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첫인상부터 미국의 대형 농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어요. 농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박종현 농장주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맑은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농장 내부로 들어가기 전 철저한 소독 과정을 거쳤습니다. 방문객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약을 전신에 뿌렸어요. 이런 철저한 위생관리는 미국 농장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생물안전등급 레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우리 농장은 20년 전부터 무항생제 사육을 고집해왔습니다. 닭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환경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박 농장주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농장들이 항생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닭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장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생각이었어요. 닭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란 품질이 떨어집니다. 클래식 음악은 닭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유럽의 한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박 농장주의 설명에 의문이 들었지만 닭들이 놀랍도록 평온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닭장은 미국의 배터리식 케이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도 있었고 바닥에는 깨끗한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 공장식 농장의 비좁고 어두운 케이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사료도 특별하게 배합합니다. 박 농장주는 사료통을 보여주었어요. 일반 옥수수 사료가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 해조류 추출물, 유기농 곡물을 혼합해서 만든 특별 사료입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 색이 더 선명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각 계란에는 생산 날짜와 개별 코드가 레이저로 새겨져 있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코드를 스캔하면 어떤 닭이 낳은 계란인지, 어떤 사료를 먹은 닭인지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계란 샘플을 채취해서 자체 연구소에서 분석합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병원균은 물론 영양성분까지 체크하죠. 검사실로 안내받은 저는 최첨단 장비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수준의 검사 시설을 갖춘 농장은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박 농장주는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AI가 닭들의 행동 패턴, 온도, 습도, 소음 수준을 24시간 분석해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알림이 옵니다. 미국 언론인인 제가 농업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농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상식과 편견이 단숨에 뒤집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공장식 농장과 한국의 품질 중심 농장을 비교하니 왜 한국 계란이 미국에서 프리미엄 가격에 팔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은 농장 내 식당에서 했습니다.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계란으로 만든 요리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수프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보면서 정의현 과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가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정의현 과장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농장과 유통업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합니다. 이력 추적 시스템이 모든 식품에 의무화되어 있죠. 농장에서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정의현 과장은 한국 농업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어요. 식량난이 심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품질을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했죠. 양보다 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농업 전문가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녁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의 김지원 박사는 세계적인 식품 안전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미국과 한국 계란의 영양소를 직접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계란은 오메가3 함량이 미국 계란보다 평균 300% 높습니다. 비타민 D2도 훨씬 풍부하죠. 특히 항산화 물질 함량은 미국 계란의 5배에 달해요.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구소 내 최첨단 연구실에서는 식품 안전을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어요. 식품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도 이미 상용화 단계였어요. 미래 식품 산업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양적 생산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품질,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미래 지향적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 언론인으로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식품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미국 농업의 한계와 한국식 품질 중심 시스템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건 과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진실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일의 취재를 기대했어요. 아직 한국의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한국식품안전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현 과장은 오늘 한국의 전반적인 식품 안전 시스템과 농업 기술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연구원 건물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모던한 유리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농무부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첨단 시설처럼 보였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대형 디지털 지도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보여주는 이 지도에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식품 생산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희현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국 7만여 개 식품 생산업체와 농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연구원 내부 투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였어요. 실내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쌓아올린 선반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로봇팔이 자동으로 작물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토양 없이도 물과 영양분만으로 작물을 키우는 수경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시스템이었어요. 정희현 과장에 따르면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90% 적은 물로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진 농업 기술로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풍요로운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켰지만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식품 안전 분석실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식품 샘플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농약, 중금속, 항생제, 미생물 등 500가지가 넘는 유해 물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한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이 시스템의 정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식품 안전 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측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특정 병원균에 오염된 식품이 발견되면 해당 식품과 유사한 경로로 들어오는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의 FDA도 따라가지 못할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 구축에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정희현 과장은 한국이 식품 안전을 국가 안보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안전이 위협받으면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마인드는 미국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이 주로 기업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연구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판에는 각 음식의 원산지와 영양 성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의현 과장의 설명으로는 한국의 모든 대형 식당과 구내식당은 이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 운영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계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어떤 사료를 먹인 닭이 낳은 것인지, 언제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약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15분 이내에 해당 제품을 전국 모든 매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첨단 시스템이 단순히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정의현 과장은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이 정부, 기업, 소비자,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높은 식품 안전 의식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국가 전체의 식품 안전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것이었어요.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적인 농업 혁신 기업인 AI팜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미래 농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는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사의 기술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로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과 식품 안전 시스템을 둘러보면서 제 인식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이 농업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품질과 안전성에 집중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의현 과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첨단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식량난과 같은 생존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풍요로운 자원 덕분에 농업 강국이 되었지만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한국의 첨단 스마트시티 송도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 도시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인공도시라고 해요. 미국의 맨해탄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였지만 규모와 기술 수준에서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천루들 사이로 넓은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정의현 과장의 안내로 송도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처리, 대기질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도시라는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관제센터장 박태준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송도는 전체 국토 면적의 0.03%에 불과한 작은 공간이지만 한국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성공한 스마트시티 기술은 전국 87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개별 도시별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되고 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케어 센터를 방문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이 놀라웠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는 노인의 활동, 수면, 약 복용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로봇 도우미는 말벗이 되어주고 AI 비서는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송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의현 과장은 저를 한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팜으로 안내했습니다. 10층 높이의 건물 안에 자리 잡은 이 수직 농장은 도시 한복판에서 하루 2,000kg의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아직도 광활한 대지에 의존하는 전통 농업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미래형 도시 농업을 이미 상용화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팔이 작물을 심고 드론이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AI가 최적의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 5명의 직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어요. 전통 농업보다 생산성은 17배, 용수 사용량은 95% 적다고 합니다. 전체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국이 불리한 환경을 어떻게 첨단 기술로 극복했는지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유명한 식품기업 CJ제일제당의 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인공 배양육과 대체 단백질 식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김도윤 박사는 한국이 식량 안보를 위해 미래 식품 개발에 10년간 5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어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영양 강화 식품, 환경 부담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식품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식의 세계화 프로젝트였는데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발효식품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요. 놀랍게도 한국의 김치와 고추장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일본의 스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영양가와 맛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현 과장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대외적으로 자랑하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고요. 그리고 서구 중심의 국제사회가 아시아의 혁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새기며 처음으로 미국의 선진국 지위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식품과 농업, 도시관리, 의료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제한된 자원을 첨단 기술로 극복하는 한국의 창의적 접근법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잠들기 전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국 계란의 우수성을 넘어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과 첨단 농업 기술이 어떻게 미국의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 저널리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기자로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좁은 국토와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시스템이 최고라는 믿음이 뿌리 깊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한 한국의 현실은 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점은 한국의 에너지와 열정이었는데 모든 시스템이 쉼없이 돌아가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도시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달성한 것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항상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망이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떠나는 날 정희현 과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풍부한 취재 자료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은 이미 한국에 남겨둔 것 같아요.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 배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은 제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케이트 왓슨의 한국 취재가 미국 사회에 던진 화두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 알의 계란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앞으로 미국과 한국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세계 식품 산업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